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이번 회기에서 민주당이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당 소속의 의원 2명에 대해서만 소위 방탄을 행사하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에서는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줬다라는 논란을 민주당이 정면으로 맞게 됐습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잡범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통과한다라는 민주당의 논리가 궁색하다라는 지적도 오늘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리 골프 리스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장 내용 기억하십니까? 검찰에 따르면 남욱의 측근이 돈 준 날짜와 금액을 적어놓은 메모다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게 무슨 돈 줬다는 증거냐 했는데 그 메모장을 작성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게 돈 준 날짜와 액수가 맞다라고 말이죠. 잠시 후에 이 내용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정하심은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200억. 일단은 검찰이 200억 원의 향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동아일보 1면입니다. 바로 박용수 전 특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용수 전 특검이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을 주기로 돼 있다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박용수 전 특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확보한 소위 증거들, 정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위 50억 원 클럽, 박용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일했고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건데 50억 원 클럽에 대한 수사가 뒤늦었지만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한국일보는 오늘 누굴 향해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내로남불 못 버린 민주당. 이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 비판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내 편만 방탄을 행사했고 남의 편은 체포시켰다라는 내로남불 논란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거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일찍이 대거 박정하 의원의 주도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대로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우리 편은 정치 탄압이고 남의 편은 잡범이다 라는 이 도덕적 우월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급급. 한겨레신문 3면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반입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정부 투쟁에 나섰죠.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니 대한민국 정부 말을 안 믿고 어떻게 일본 정부 말을 믿냐 라고 하자 민주당 한 의원은 일본 말을 믿는다라고 답한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실적 한파. 듣기만 해도 추워지는데요. 한국 경제지 소식이 조금은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안 좋은데 그 가운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6%, 실적 한파까지 덮친다는 겁니다. 다음 주 1분기 실적 시즌 개막인데 주요 상장사를 분석했는데 IT, 철강, 석유, 화학 등등등 영업이익이 40에서 90% 마이너스다.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치는 수익 기차, 영업이익 기차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도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동탄의 아들 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최근 실시됐죠. 그런데 검찰에서 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소위 민원을 해결해주고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대장동 부동산 200억치를 받기로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혐의인데 박영수 전 특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이 50억 원 클럽이 무언가 수상하다라는 얘기는 많았었죠. 드디어 수사가 시작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해결해주는 대가길래 200억 소리가 나왔을까요? 이 의혹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실체적 의혹부터 바로 거두절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누구한테 얼마를 받기로 했다고요? 검찰 시각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컨소시엄 관련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본이 뭐 3억인가 4억밖에 없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에게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이 듣는 부국증권한테는 좀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만 정영학 워딩이라는 거예요.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에 부탁해 빼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했고 실제 부국증권은 빠졌습니다. 컨소시엄에서. 이게 물론 박영수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뺀 건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검찰에 따르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박 전 특검은 부인. 대가로 200억 상당의 대장동 상가 부지 앤드 건물을 약속받았다. 400평 규모래요. 라는 의혹입니다. 야, 200억대. 아니 그거 해결해 주는 게 200억대의 대지랑 건물까지 받을 정도의 대단한 민원이었을까요? 박영수 측 해명,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 및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 받거나 약속한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금융범죄 전문으로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김광삼 변호사님, 오랜만에 지금 전공 영역 나왔는데 이 의혹이 얼마나 사실이시라고 보세요? 사실이라고 보세요. 개연성이죠, 소위. 물론 이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은행 얘기가 나오는데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은행과 관계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받기로 한 뇌물 자체, 이제 뇌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억인데 그게 상가 건물 40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러면 그냥 거짓말로 상가 받기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예 실체가 없는데 그걸 꾸며낼 리는 없다. 그럼 뭔가 이런 말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또 박영수 특검이 이제 어느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특검할 때 이제 특검보로 일했던 양재식 검사 출신이 또 있어요. 박영수 전 특검 밑에 있었던.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막역한 사유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양재식 변호사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국 공모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따르면 그 박영수 전 특검이 데리고 있었던 양모 특검보가 같은 로펌에 있었는데 고 양 전 특검보가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직접 200억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라는 걸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다. 전체로 보면 이제 박영수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나서지 못하니까 결국
본인과 같이 검사도 했고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양재식 검사 일종의 좀 파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무적인 걸 결과적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양재식 검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근데 상당히 스마트해요. 뭐 여러 가지 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재식 검사가 실무를 다 하고 그럼 거기에서 200억을 주기로 했는데 200억과 관련해서는 결국 뭔가를 이제 나눠 갖기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50억, 200억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럼 대장동 일당에게는 50억, 200억이 뭐 껌값인가 봐요. 아, 그렇게 비싼 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처음에 대장동과 관련해서 한 4천억 이익이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또 얻어서 그게 이제 7,800억, 8천억 가까이 돼요. 네.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래 본인들은 원래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이 돈 자체를 대장동의 성공적인 자기들이 수행만 하게 되면 50억, 200억 막 물 퍼주듯이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자체만 보더라도 대장동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 이루어지고 예. 중간에 어떠한 돈이 정말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5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200억이 됐건 돈을 주고 자기들이 어떠한 대장동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론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영수 전 특검과 이 김만배 일당의 소위 연결책, 방금 말씀하신 양모 특검보가 등장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김만배, 박영수 측근 변호사인 양모 씨를 통해 청탁 내용을 전달했다. 양모 씨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전 특검 밑에 있던 특검보, 아주 뭐 막역하겠죠. 같은 법무법인 로펌이군요. 10년간. 정영학과 대장동 공모준비 실무를 도맡았다. 부국증권 설친다 빼. 요 실무를 했다라는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무실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200억대 부동산 등을 직접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안 그래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 15억짜리를 6억 7억에 분양받아서 8, 9억을 싸게 분양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도 대장동 일당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가 나갔다가 뭐 난리도 그게 아니었었는데. 50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200억. 일단은 그 부국증권이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설친다고 했을까요, 대장동이? 글쎄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남의 뜰이라는 거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려면은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 박영수 특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우리은행, 부국증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후에 알게 되는 이 모든 대장동의 설계를 그 안에서 그 공모 지침이나 뭐 이런 걸 쭉 만들어서 실무 작업을 쭉 해왔던 거고 그 와중에 성공을 하면 이 지점을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얘기로 네. 의하면 보도에 의하면 지금 400평이라고 하는 데가 대장동 어느 데 특정이 돼서 딱 이 지점은 우리한테 줘라 라고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 부국증권이 참여는 못해요. 아마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모 단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국증권이 대장동 일당한테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추론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장동 일당은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떡거려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국증권이 그랬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컨소시엄을 만들어 왔던 정상적인 방법과 다릅니다라고 예. 했을 수 있죠. 이건 제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그리고 그 설계를 많이 했던 정영학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부국증권을 좀 빼놔야 되거든. 그럼 그 대장동 일당에서는 좀 너무 설치는데. 저거? 그러니까 그러면 큰 이 PF를 결국에 일으키려면 은행이 제일 예. 큰 손이니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활용을 해서
부국증권을 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빼버려야겠다라고 해서 로비가 시작이 된 걸 저는 추론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공모 설계를 막 하다가 결국에는 사실은 이 성남의들이 하나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이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의리은행은 참여치 않고 하나은행 컨소시엄 진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200억대의 부동산, 400평 정도 특정돼 있는 그 부동산이 실현화되지는 않아요. 현실화되지는 않으니까 박영수 특검은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실현되지 않은. 근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의 인척이 분양 대행을 해서 뭐 엄청난 수익을 받았고 그 와중에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엄청난 50억 정도 되는 돈이 뭐 통장을 거쳐가고 5억인가요? 5억. 딸도 거기서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큰 월급도 받았죠. 그리고 그 법인으로부터 화천대유로부터 뭐 차입금도 막 차용을 또 할 수 이런 일들이 쭉 발생을 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 지내셨잖아요. 실제로 부국증권이 대장동 일당의 바람대로 컨소시엄에서 빠져요. 아, 이거 너무 설치는데 부국증권.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부국증권이 뭔가 대장동 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대장동 일당에게는 너무 설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빠져요.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국정권보다는 우리은행이 지분이라든지 영향력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그때 당시는 주도해서 부국정권을 배제시키고 나름대로 지분을 더 확보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국정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도를 엄밀하게 박영수 특검이 만들었고 그 실무적인 책임을 그래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양 특검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결과적으로 지내놓고 보면 부국 정권으로서는 럭키한 시점이 아니었냐. 그때 빠져나갈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뭐 지금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는 뭐 정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만 높으면 되는 부분인데 수익률에 대한 다툼 이게 거의 한 7, 8천억 사실은 땅값과 아파트 분양 가격이 날로 더 커졌기 때문에 나중에 아시다시피 더 분양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다 부렸을 만해요. 부국 정권인들 나는 적게 받을래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의 말하자면 분배상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영수 특검을 통해서 이사회 의장을 통해서 우리은행하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의 화천대유, 성남의들의 어떤 지분 구조를 가지려고 했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 요거와 별건인데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트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게 나 사용료 냈다라는 확인서를 냈지만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아마 그 거짓말이고 또 하나 시점도 아마 그 뒤에 부랴부랴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은 특검이라고 하는 그 특별 검사로 지명된 분이 갖고 있는 말해 사회적 명망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고 있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문제까지 간다라면 사실 앞으로 특검 제도를 구현함에 있어서 특별 검사 임명도 굉장히 많은 스크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았지만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 이런 회의감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아니 뭐 누가 누구의 잘못을 재단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포르쉐 그 사용료 냈다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특검이 과연 본인의 대장동 200억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의 사실인가에 대해서 재판부도 아마 따져볼 것 같고요. 물론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만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이 본질적인 의문까지 제기되는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이 50억 클럽 수사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김만배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10개월간 총 1억 5천만 원 화천대유 고문료 수령 재판거래 의심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순환 전 검찰총장 50억 수령 약정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다시 재판 거래 의혹이 최근에 다시 부상을 한 바 있었죠. 특히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는 방문 기록이 나오면서 당시에 논란이 더 뜨거워졌었는데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발하러 갔다라는 해명 비슷한 걸 내놔서 굉장히 희대의 해명으로 비판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박용수 다음은 권순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50클럽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지금 보강 수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집이랄지 또 관련된 양재식 변호사랄지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검찰이 상당히 증거 확보도 돼 있고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권순일 대법관은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대법관이 판사 출신들은 그렇지 아니한데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죠. 예.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된 그 중심에는 김만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이 김만배가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가 법조 출입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다 동원한 거죠. 뭐 전 특검을 비롯해서 대법관까지. 그런데 이 김만배가 사실은 입을 열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그냥 50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 사건이 있을 때 7번이나 대법원 찾아갔단 말이에요. 김만배는 머리를 자르러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왜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고 그걸 다 얘기를 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권순일 대법관이 그냥 물론 7번 만날 수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당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드는데 어떤 이론을 개발하고 뭔가를 무죄 만드는 데 있어서 혁혁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순일 대법관이다. 그렇죠. 전 대법관.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론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소신과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죄더라 하고 했다고 쳐요. 왜 또 화천대유 가고 1억 5천만 원 고문료 받고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7번 찾아가고 무죄 나오고 그다음에 퇴직하고 나서도 화천대유 가서 일도 안 하면서 1억 5천 받고 거기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50을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연의 이치일까?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그냥 거짓말을 할까?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뭔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 전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사실이 나온 것처럼 경우에 따른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전 대법관에서 나오는데 박영수 특검과 달리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만약에 뭔가 비리가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위 재판거래 의혹인데. 네,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도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됐었고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1년 전부터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수사다. 그렇습니다. 뭐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면 이것 또한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불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의 몸통은 계속적으로 검찰이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50억 클럽만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는 분들만 이렇게 대거 분포돼 있거든요. 뭐 전 국회의원도 있었고 전 검찰총장의 전 대법관까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뭐 이재명의 몸통이 아니라 법조 카르텔이라고 해도 정말로 안 이상한 그런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이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수사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10년 전에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군가 기소되고 누군가 재판을 받았고 누군가 조그마한 처벌이라도 받았다면 이 대장동 일당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 녹취록이 나온 지도 지금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약 녹취록이 나왔었는데 아무도 수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재판받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막지 않았으면 이것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대장동 일당들이 많은 수익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점이기 때문에 50억 클럽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떠한 명분이 나오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판거래 의혹이 될 때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를 해서 불법이 있다면 예.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50억 원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현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쌍특검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은 정의당은 쌍특검,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50억 원 클럽 특검만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죠. 물론 이 50억 특검을 두고도 여야 간의 이견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특검 수사가 오히려 현재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이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그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란의 연장선은 더 나아가는데요. 박범계 의원 등이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소위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한 장관의 의심에 대해서 박범계 전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은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왜 연관이 없냐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의 대상에서 이재명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 무관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배임 사건의 본질이고 거기에 대한 핵심 피의자로서 기소된 분이 이재명 대표시고 그리고 그 로비는 그 배임을 사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로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있겠는지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특검이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란 이전에 이 50억 클럽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냐 없냐의 인식 차이가 법무부 장관과 야당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50억 클럽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라는 박범계 의원의 주장. 한 장관은 그 로비는 방탄을 위한 로비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연관돼 있다라는 주장.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뭐 누가 딱히 얘기 안 해도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다 알 거예요. 왜냐? 자, 좀 전에 봤지만은 우리 그 권순일 대법관 건과 관련한 내용 있잖아요. 재판 로비. 사실 권순일 대법관이 그때 이렇게 판결 안 하고 저렇게 판결했으면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는 없습니다. 아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던 그 판결을 권순일 대법관이 이렇게 판결을 한 바람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때 유재면 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가죠. 경기지사직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아마 5년 내지 10년 향후 형량에 따라서 10년 동안 하면 출마 권한도 없어졌을걸요.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 알 수 있는 일이고 박영수 특검에 관한 의혹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장동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대장동 처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의 최초 설계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면 왜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여전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는 논리를 한참 뛰어넘고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은 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50억 클럽 수사한다는 검찰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와서 저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문제가 정말 핵심적으로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자, 검찰도 시계열로 보면 문재인 전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이 있고요. 지금의 검찰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검찰이 과연 50억 클럽을
얼마나 조사했느냐라는 거 하나 볼 필요 있어요. 그럼 지금 이후에 작년부터 해서 지금 채 1년이 안 됐잖아요. 정권 출범한 지. 지금부터 그 정권 출범한 지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가 얼마까지 가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특검을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사 내용과 수사 권한이 다 특검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지금의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특검의 임명권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가 그 특검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임명된 특검을 통해서 내가 특검을 받는다?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보면은 과거 검찰 문제가 있었던 거. 근데 이 특검 임명권에도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수사했던 게 다 특검으로 넘어간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특검이라는 거는 그냥 방탄이다. 방탄이죠. 그냥 이렇게 해서 특검 임명하고 국민들 볼 때는 특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들어서 수사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예.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엔 전용기 의원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50억 클럽이랑 이재명 대표는 너무 연결돼 있고 지금 이거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 뭉개던 거 특검으로 또 뭉개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저는 한동훈 장관 굉장히 많이 기대했는데 예. 이 지금 갑자기 확증 편향을 가지면서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어떻게 보더라도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를 바랬는데 결국에 끝은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은 수사방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수사를 안 해놓고 왜 특검이 수사방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50억 클럽이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요. 1년 동안 수사가 없다가 갑자기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50억 클럽들과 굉장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굉장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하러 곽상도 전 의원한테 50억을 주겠습니까? 뭐하러 박영수 특검한테 50억을 주겠어요? 이것은 김만배가 그려놓은 이런 뭐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법조 카르텔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재명과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명권, 그러니까 특검에서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는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들은 정말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정의로운 일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분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본인이 정의롭다 생각해갖고 우리 민주당 사실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봐도 아무리 민주당에서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에게만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임명해도 제2의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또 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네. 수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논란이 김남국 한동훈 장관의 설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김남국 의원이 곽상도 의원 무죄해놓고 무슨 검찰이 면목이 있냐라고 했고 한동훈 장관은 그 곽상도 수사를 왜 우리가 했다고 거짓말하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1년이 됐다고 곽상도 장관님, 수사를 저희가 했다고 장관이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장관이 들어봐 주십시오. 말 안 끝났습니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그런 중에서 상황에서 잠시만요. 이제 아니 지금 장관님 너무 또 짙으면 금방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장관님은 시간이 많잖아요. 제 시간은 안 그리고 남았는데. 앞서 싸우다 정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논쟁이었군요. 또 하나의 의혹을 그런데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다른 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최근 대변인직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이 50억 특검에 이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집을 산 것 또 수사해야 한다라는 다소 해묵은 의혹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 자산 2천억 원 동결을 했죠. 그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그럼 예, 따져봅시다. 의원님, 답변을 자, 한번- 아직 제 질문은 아닙니다. 제 질문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알겠습니까?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의혹 제기 끝난 얘기로 알고 안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특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검사 출신의 김관삼 의사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얘기 꺼냈다가 한 장관한테 되돌려 받았어요. 부동산 현황은 김의겸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시 언급한 거죠. 김만배 누나가 윤 대통령 집 사준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는 더는 안 하는 사안인데. 아니, 민주당 정부 때 굉장히 투기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전쟁 속에서도 흑석동에다가 재개발 물건 사가지고 수익 많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 내려왔죠. 그 이유 때문에. 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그만뒀고 또 호가 붙었어요. 흑석 선생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본인이 얻은 이익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이제 뭐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의겸 의원은 기부하긴 했을 겁니다. 김의겸 의원. 네. 예. 그건 뭐 가짜 뉴스 제조기예요. 음. 뭐 청담동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뭐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가짜로 다 판명이 됐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저 자리에서 진짜 한 방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걸 갖고 나와야 하는데 이미 뭐 해묵어 가지고 수없이 많이 오르락 내려 가지고 이제는 이제 사라진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샀고 시가에 맞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에 윤석열 당시에 검사와 어떤 커넥션이 있었다고 하면 예. 집만 사주겠습니까? 50억 이상 줬겠죠. 근데 50억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무튼 뭐 약간 김의겸 의원은 좀 생뚱맞은 예. 질문을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한번 50억 클럽 네. 특검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어요. 하세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대장동이 배임과 관련된 아닙니까? 예. 그럼 배임의 몸통,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배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김만배고 예. 김만배 50억을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혹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배임을 설계한 사람 측에서 검사를 정해서 수사하자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50억 클럽 중에서 박상도 빼고 그 다음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네. 권순일 대법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대가를 받고 무죄 판결을 주던 게 아니냐 이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특검이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밝혀졌어 봐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통령 후보 될 수 없었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은 엄청난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걸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런 이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 이 두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도 민주당에서 추천한 검사가 사실 이 수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지금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는 만약 그렇게 흘러가면 이제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 김만배 누나가 산 것과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는 역할을 김의겸 의원 말고 뭐 전용기는 법사위는 아닙니다만 이탄희 의원이나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좀 자유로운 부동산 문제 얘기했을 때 한 장관이 저렇게 반박 안 할
그런 사람한테 질의를 시키는 게 통상의 국회 전략이었는데 그걸 왜 꼭 김우겸 의원이 질문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팀워크가 없다. 되치기 그렇게, 당하잖아요. 예, 볼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뭐 많은 법사위원들이 그런 어떤 핵심적인 좀 주요하지 않는 이건 작은 어떤 가십성의 질문인데 그 질문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럴 수 그러니까 있고. 뭐 내가 아마 이렇게 덥석 김어금 의원이 어떤 혈기를 가지고 나섰는데 그 또한 이제 뭐 좀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좀 심했죠. 예. 남의 어떤 한 아픈 장관도 부분을 딱 심했다. 후보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래요. 좀 아픈 기억이잖아요, 김우겸 네. 의원에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더 이제 김어금 의원으로서는 더 오히려 더 말하자면 상처를 입는 예. 뭐 때려주고 말려받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지금 이제 모든 법사위원들 뭐 김남국 의원이나 다른 뭐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하나하나 질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네. 팩트 체크를 하고 이 질문을 누가 했을 때 가장 적절한가도 효율적인가도 조금 같이 논의를 해서 사실은 보좌관들 협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예전 국회 때는 이렇게 법사위나 청문회 때 의원들끼리 이제 전략을 짰어요. 롤플레잉을 해서 이 질문은 네가 해, 이 질문은 내가 하고 저 질문은 너가 하면 안 돼. 네가 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역할도 있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예전에 의원들이 다 그랬잖아요. 했다라기보다는 보좌관들끼리 다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어가는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어떤 성공률도 높았는데 이 질문들도 파편화돼 있고 또 질문을 누가 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의 존재감만 더 부각시키는 꼴이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유동규와 법정 대면. 오늘 만나는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금요일이니까 재판 나가는데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드디어 마주칩니다. 오늘 마주칩니다. 잠시 후에 유동규 씨 법원 들어서고 이재명 대표 법원 들어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통해서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 만나서 어떤 표정을 서로 지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만나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첫 법정 대면입니다. 처음 법정 대면이군요. 오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동규 증인 출석, 이재명 김문기 관계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사람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첫 대면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껄끄러울 것 같은데 유동규 씨가 오늘 그러면 뭐 김광삼 변호사님 증인입니까? 네, 증인이죠. 예. 근데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오늘 굉장히 또 다음 주 이제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언론에 또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성남시장 때부터 뭐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에 가면 서로 입장이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스타일이 직설적이에요. 예.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다혈지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서로 고소이 또 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야당 대표고 예. 대통령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체급이 안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정에서 체급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가 중요하고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 있느냐에 관한 싸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재명 대표랄지 최측근으로서는 정진상, 김용 재판 자체가 검찰과 이재명 측과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유동규, 남욱, 정영민, 정민용, 정영학과 이재명, 정진상, 김용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특히 오늘 안건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허위이냐 아니냐를 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최근 뭐 기자들을 만나서도 골프도 같이 치고, 낚시도 같이 가고, 요트도 같이 타고, 장도 같이 보고, 아마 그런 식사도 같이 하고, 눈도 마주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 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요트에서 같이 낚시할 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골프 치면서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뭐 몇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문기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에 관해서는 뭐 아마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마찬가지고 예.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약에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군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뭐 검사 변호사 지금 다 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 입장이라면 변호인 측에서는 다른 증인들 중에서도 그때 호주 출장 같이 갔던 유동규라는 증인의 존재가 유독 껄끄러울 수는 있겠군요. 아주 껄끄럽죠. 아주 껄끄러워.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없었으면 사실 여러 가지 부인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김문기와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할 때 특히 사적인 자리에는 유동규가 거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유동규가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말 자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뭐 요트 탄 거에 대해서 요트 탄 적이 없다랄지 골프 친 적 없다 이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동규의 어떤 진술 예. 이시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 관련해서 김문기 씨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첫 재판 결과, 1심 재판 결과가 꽤 빨리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름쯤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유동규 법원의 모습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에서 중계 카메라로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잡는다는 게 붙잡는 게 아니라 중계해드린다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 메모장 기억하십니까?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기록했다는 그 메모장. 다시 한번 보시죠. 요거 관련해서 오늘 보도가 많습니다. 일단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리 골프리스트 4월 25일 1, 5월 31일 5, 6월 1, 8월 2일 14300, 14,300. 요게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남긴 자필 메모고 검찰은 앞서서 요게 4월 25일 그 날짜에 1억, 5월 31일에 5억, 6월에 1억, 8월 2일에 1억 4,300만 원을 준 것이다. 그 기록이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4350, 5천, 1,000, 4천, 15,000 이런 것들도 말이죠.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게 어떻게 돈을 줬다라는 증거일 수 있고 4251이 어떻게 또 돈을 준 날짜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느냐. 검찰의 소설이다라고 일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를 직접 쓴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거 돈 준 날짜와 금액 맞다라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모 씨, 남욱 지시로 수억 원 정민용에게 전달, 액수, 시기, 자금 조성 방법 등을 메모했다. 검찰이 남욱이 당시 이 메모를 목숨줄이라고 했느냐? 그렇다. 8억 넘게 갔으니 위험하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래서 내가 남욱의 지시로 작성을 했다, 메모해놨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내성이 이씨여서 리리스트, 현금 내역처럼 안 보이게 골프라고 썼다. 메모상 전달 금액 총 8억 4,300만 원에 대해 총 8억 4,700만 원이 맞다라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김용, 정진상 등등은 돈 준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무슨 돈을 줬다는 거냐라고 반박을 해왔는데 지금 이 메모를 작성한 그것도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의 쪽의 측근이 이거 돈 준 날짜 맞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뭘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라 하겠죠. 김용, 정진상, 김만배 측에서는. 근데 이제 핵심적인 진술도 나오고 물증도 나오고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본 것처럼 목숨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목숨줄이라고 표현해서 그거를 미국에 있다가 메모를 해놔라라고 해서 했던 메모가 나온 건데 이건 보통 얘기는 그 전에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무슨 어디 뇌물 전달되고 막 이럴 때 일부러 이런 식으로 표기해 놓는 거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도 뭐 골프 약속하고 골프 접대했다 뭐 이런 거 할 때 카렌다에다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런 것도 검찰 그 증거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딱 요 지금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그거를 착안을 해서 유사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거는 혹시 골프 쳤던 흔적입니다라고 사실은 위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건데 지금 와서는 이게 결정적인 물증이 되고 남욱 변호사가 예측했던 것처럼 목숨줄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수사가 되고 진행이 되어 왔는데 오직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외엔 나머지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걸 언제까지 속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결국은 돈 줬다는 쪽에서 돈을 줬다는 날짜와 금액까지 특정이 됐다라는 셈인데 물론 이것이 법원에서 진실성 여부로 받아들여질지 주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와서 미지수입니다만 굉장히 재판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김영주 의원님 흥미로운 게 이 이모 씨가 처음 1억을 전달했을 때 특이하게 기억나는 게 1억이 골판지 박스에 1억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민용이 신기하다 라고 했다는 게 자기가 너무 신기해서 기억한다 라고 했고요. 김용 측에서는 이렇게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메모 날짜 정확하냐? 남욱 목숨줄 달렸다는데 왜 구체적으로 안 적었냐? 기억은 물론 휴대전화 찾아보며 고시며 적은 것이다 라는 그리고 1억이 골판지 박스에 들어가서 신기했다라는 기억까지. 김용주 의원님, 이거 이 정도면 재판부가 정확하다라고 받아들일까요? 뭐 이제 9월 달에 전화를 해가지고 역순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전달한 걸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목숨줄이니까 잘 기억해 두라, 메모해 두라라고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스케줄표라든지 기억해 놓은 것을 더듬어서 말하자면 결국에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방식으로는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메모가 필요했다라고 그런 의미의 보여지고, 목숨줄이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남욱의 경우에는 돈을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구해달라고 했던 돈이 있고 자기 스스로 로비하기 위한 돈이 있고 여러 가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제 천화동인 4호에 소속돼 있는 이사직을 맡았거든요.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어떤 여러 가지 마치 러시아에서 작가들이 검열을 피하는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저렇게 해놓지 않았겠냐. 약간 러시아 암호랑 비슷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사를 왔을 때 저것이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피해갈 수 있는 이것은 뭐 돈 쓴 내역이 아니고 골프 칠 때 어디서 보자 혹은 뭐 얼마 육개장 값 썼던 돈이다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총액은 거의 8억 4,700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금 전 법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고 들어갔다라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원이 지금 앵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른 재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재판이 많아서. 먼저 법원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히고 들어갔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 저희 돌직구 씨와 가장 발빠르게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굉장히 정확한 날짜다라는 게 대장동 일당 측 주장인데 전인규 의원님, 이 메모, 이 돈 줬다는 날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이제 재판 나오는 거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판단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이제 이 핵심 키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본부장은 지속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나 저희가 보기에는 유동규 본부장도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떻게든 본인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인 몸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결국 나오는 것 50억 클럽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무관한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고 본인이 재판장에서 시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 1억짜리 박스를 2개를 그 옷 안에 넣고 끼고 다니고 그걸 증언하면서 재판부와 그리고 방청하던 국민들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이렇게 웃음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짓말을 유동규 본부장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해당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들이라면 그 증거가 더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무죄가 정확하게 가려지기를 저는 바랄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달았다는 CCTV가 이게 가짜냐 아니냐의 논란이 제기된 바 있죠. 검찰 측에서는 확인해봤는데 제대로 작동한 적 없다, 가짜다라고 반박을 했고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는 CCTV는 진짜다라고 맞선 바 있습니다. 이 내막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동안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오늘 그쪽에서는 거기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였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 CCTV 진위 논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반박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유동규의 확성기냐? 검찰을 향해서 비판을 했군요. 유동규 확성기냐? 유동규 가짜 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 주장이다. 민주당에서도 범죄 혐의자의 허위 주장,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 짜맞추기식 수사를 일삼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요거 CCTV 사건의 본질과는 좀 솔직히 거리가 있는 굉장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일입니다만 굉장히 궁금한 일이기도 한데, 자, 검찰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요게 이거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 파악 쉽지 않습니까? 아주 쉽죠. 일단 이제 관공서에다가 CCTV를 납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납품 업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CCTV를 그 당시에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CCTV 다는 게 아니고요. CCTV 달 때는 전기선 같은 거 다 연결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걸 저장하는 박스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에다가 이제 CCTV를 하나만 설치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일련 번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일련 번호가 과연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에 설치된 CCTV 있었느냐 여부. 그다음에 아마 지금 검찰에서 그 당시에 비서실이랄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한 걸로 보여요. 그 사람들이 CCTV를 가짜로 달아놨다는 얘기를 대부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뭐 문제될 게 있겠느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CCTV가 진짜 가짜 무슨 상관이야. 또 CCTV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사각지대 가서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언뜻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래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진상 씨가 사실 영장 심사하고 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때도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CCTV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냐 그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CCTV가 가짜였다? 그러면 비서실도 알고 정진상도 가짜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거짓말 가능성이 크고 돈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거짓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수적이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다. 정말 이게 CCTV가 당시에 가짜인 것을 정진상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 본인이 돈 받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 가능성이 크다고 재판부에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죠. 예.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라는 보도도 많았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 논란이 오늘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결국 내 편은 정치 탄압이라 불체포 특권, 소위 방탄을 행사하고 남의 편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다라는 논란이 이제 민주당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역시나 마찬가지 이재명 대표 때처럼 발언을 했습니다.
돈 받았다는 녹음도 있다라고까지 똑같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은 일관됐어요. 노웅래 의원 때나 이재명 대표 때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때나 설명할 때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 한동훈 장관이 봉투 부시럭거리는 소리 언급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야유와 비판을 받았습니까? 비명계 박용진 의원조차도 한 장관 건방지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돈 받았다라는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반발 안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일관되게 이제 그 하나의 스타일이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예를 들어 예. 민주당 의원들이 노웅래 의원을 향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린다라는 한종훈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으면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돈 받았다는 녹음 파일까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일관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처음이다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의 어떤 저런 어떤 재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기분도 상하고 화들짝 놀래고 심지어는 그때 반발표도 그것 때문에 있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맞아요. 실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돌았는데 뭐 저분은 저런 분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한 장관은 예. 저 양반은 저런 양반이다. 만약 저기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민주당 의원은 속상하죠. 왜 오히려. 우리 의원한테는 깊이 있게 다 까놓고 예. 하영재 의원은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똑같이 있고 했어요. 녹음까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저 민주당도 그렇게 예. 반박할 이유가 없다. 그렇군요. 보여지고 앞으로 누가 있더라도 아마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설명할 사람이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가결이 되면서 사실 더 큰 논란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입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의원 노웅래, 이재명 이 두 사람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행사된 겁니다. 내 편에게는 방탄을, 남의 편에게는 체포동의안 통과를,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오늘 조간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찬성 160표.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한 50에서 60표 정도는 찬성을 한 거죠. 반대 99, 기권 22. 결국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60명 안팎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 그런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한 설명이 논란입니다. 공천 대가로 돈 받은 하영재 의원은 잡범이다. 우리는 정치 탄압, 니들은 잡범이라는 이 설명이 논란이 오늘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소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하면 정치 탄압, 내 탄, 니 잡. 내 탄, 니 잡. 내가 하면 정치 탄압, 니가 하면 잡범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의원님? 내 탄, 니 잡. 그 내로남불 내지는 내탄 니잡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앞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얘기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의석에서 술렁거리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때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전용 의원님도 계셨지만 앞서 한동훈 장관이 그 하영재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열거하기 전에 국민들이 불편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노웅래 의원 이어서 이재명 의원 그리고 오늘 하영재 의원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 딱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술렁거리면서 막 이런 삿대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나 뭐 내 탓, 잡 이거 이전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방탄 그리고 체포동의안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무조건 반발해야 된다, 무조건 소리 질러야 된다라고. 한동훈 장관 실상은 똑같이 범죄 사실을 다 열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고 저희 숫자에서 보시면 찬성한 의원들이 160표라면 최소한 50에서 60 이상 그리고 기권표 20표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한 의원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집단 내로남불을 넘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꼭 이 건에 관해서만 집단 최면에 걸려서 뭐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들 정도로 좀 마음은 한켠에서 좀 무겁웠는데 또 한켠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식의 정치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사실 들고 그랬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을 향해서 우리 편은 괜찮고 남의 편은 잡범이다라는 이 인식이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비판을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되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범 얘기는 민주당 의원이 누군가 했다면 그건 실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탄이고 너네는 잡범이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의원들의 개별적인 투표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의 이중 플레이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어저께 오영환 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굳이 이재명 방탄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도 진짜 다 찬성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하영재 의원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반대를 해달라고 읍소를 했었고 문자까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은 찬성을 던진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동료들을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투표를 하면서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중 플레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도 무기명 투표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투표권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표가 또 공교롭게 160표, 반대 99표 이렇게 나왔는데 참 어려운 그 투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논평을 한 것처럼 이중 플레이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언론에서는 민주당만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중 플레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의혹도 민주당에선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논란은 이재명 대표를 향합니다. 실제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하영재 의원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딴 얘기 하시죠. 그만하시죠. 대표님은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영재 의원 경우에는 가결로 나와가지고 여기 바로 가면 되죠? 네. 민주당의 한 재선 그룹 의원들 몇 분을 제가 직접 취재했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면서 개파를 떠나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당의 대표가 저 정도 질문에 딴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서글프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간단한 질문, 심플한 퀘스천. 왜 너희들은 내로남불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당대표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딴소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탄식을 피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김영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천준혜 의원은 옆에서 시계를 보고 어쨌든 결국에는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의도 자체도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의원들의 문제는 지금 저 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회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또 올 경우 넘어왔을 때 지금 이 하영재라고 하는 이 결과들이 어떤 간섭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냐. 만약에 그때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거는 뭐 그거는 뭐 빼박이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때도 똑같은 패턴일 겁니다. 우리는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갈수록 재판은 많아지고 유동규나 다른 실질 증거들은 많아지면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한 번 국회를 저렇게 부결 사태로 갈 수 있는가? 사실은 오히려 그 다음에는 아마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가결될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입장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영재 통과 지금 당장의 내로남불 논란보다도 더 심각한 건 다음번에 혹시 영장이 또 국회로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진짜 문제다. 뭐 그때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시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도발을 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도 또 부결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최근 3번의 체포 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님께 물으실 일 같습니다. 저 별로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금 전 법원에 들어서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랑 만나시는데 네. 국민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전 특검 관련해가지고 200억 약정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해가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들이 다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 보고서 내용이 모처럼 공개됐는데 매우 충격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 제정 7년 만에 올해 첫 공개가 됐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공개가 안 됐죠. 북한 인권 보고서 450쪽 분량이고 김정은 집권 후 공개 처형, 생체 실험, 영아 살해, 고문 및 비인도적 형벌 등 잔혹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2017년 임산부를 공개 처형했던 것, 집에서 춤추는 여성의 동영상을 시중에 유포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임신 6개월 임산부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라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 2020년 드라마 유포 공개 총살,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남성도 공개 총살했다라는 잔혹한 실상. 더 비인권적인 끔찍한 내용인데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방송이라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을 차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인권 보고서가 왜 이제야 공개된 겁니까? 그렇게 말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자꾸 지난 정부 얘기합니다만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으니까. 북한 인권 보고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저거를 좀 전에 몇몇만 봤는데요. 저기 정상적인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정상적인 사회에 되고 우리 국민 일부는 아직도 북한 인민 얘기하고 북한 주민 얘기하고 김정은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국회에서 우리가 조금 이따 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원님이 삭발했는데요. 사실은 삭발은 저런 거에 대고 삭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북한 지도부에, 북한 정권에 이러지 말라고 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저런 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답답합니다. 최근에 또 이런저런 노조와 관련돼서 노조 지도부와 관련돼서 감췄단 사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 국민이 너무 느슨하게 있는 거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되면 지금 공개되고 있는 북한 인권 보고서를 좀 보면서 저렇게 우리 동족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는 저런 거를 언제까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제스처에 현혹이 돼서 그리고 그냥 마냥 평화라는 것만이 좋다고 하면서 끌려가야 되는지 저는 한번 깊게 한번 되새겨 볼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한 민족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 내지 않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우리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한 목소리를 제발 내주시기를 또 북한을 오래 취재했던 한 기자로서 촉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있었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블랙핑크 등 때문에 경질된 건 아니냐라는 설, 국회를 중심으로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안보실과 풍문. 계속되는 일본의 리크.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이 허접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 안보실이 이토록 허접한 곳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호 의원은 이게 블랙핑크 때문에 경질됐겠냐,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 내부에 알력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안보실장급 그만둘 때는 보통 갈등이 아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 다 그만두고 비외교관 라인은 건재, 정통 라인이 졌다고 봐야 한다라며 갈등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이 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벌써 이번이 세 번째 경질 내지 교체가 되다 보니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명확한 교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지라 야당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좀 많이 나간 의혹 같긴 한데 이런 의혹도 제기합니다. 여의도 바닥에서는 영부인의 힘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요즘 김 여사에게 잘못 보이면 나가야죠. 라는 조금 많이 나간 근거가 다소 좀 없어 보이는 의혹까지 민주당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윤교 의원님, 세 가지 의혹이 민주당에서 방금 들어봤어요. 첫 번째는 블랙핑크 때문에 경질될 정도로 안보실이 허접하냐라는 의혹. 두 번째는 내부 갈등으로 밀려난 거 아니냐.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쫓아낸 거 아니냐. 세 가지 소리인데 민주당에서 가장 의심하는 건 어떤 겁니까, 셋 중에?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의심하는 부분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소위 밖으로 돌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그 수장이 교체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비판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께서 했던 얘기가 서울 복판에서 159명 참사가 났을 때도 이상민은 멀쩡했는데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이 경질됐냐라고 이야기하셨던데 저는 이 말이 진짜 촌철살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뭐 설마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이 됐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안보실장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방금 말했던 세 가지에 부합할 수도 있는 이런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에 우두머리 껴긴 안보실장이 경질했는지를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여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갈등설이니 뭐니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미의 이런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면 학계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거든요. 공연 문제에 있어서 만찬 문제 이런 거 피로도 누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매듭이 된 상태에서 진퇴할 시기를 보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때가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여당의 반박도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뭐예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뭐 안타깝고 좀 유감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 걱정하고 있고 이런저런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 자체가 이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좀 설명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혹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좀 매끄럽게 처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블랙핑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 전에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보고 외교 라인 움직이는 거 봤는데 그런 일 때문에 무슨 실장이나 뭐 수석급들이 경질되고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었을 텐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걱정 안 하게 하는 선까지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이 좀 책임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삭발 시위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발언과 또 삭발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멍게는 사줘도 쌀은 안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대한민국 영내로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라면 의당 일본에 이러한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안 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자질이 없다. 뭐 삭발식까지 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입물을 정부가 들여올 것이다 라고 민주당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 박진 외교부 장관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듭 그거 안 들여온다 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이를 쟁점화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설명은 뭘까요?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라고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민주당 한 의원과 설전까지 벌였어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이 꼭 뭐 있거나 아니지만 일본 말을 더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얘기해서 그때 한번 논란이 되게 됐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양곡관리법 같은 거를 또 들고 나왔는데 일본 멍게는 사줘도 우리 쌀은 일본이 안 사준다.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양곡관리법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재배되는 쌀 모두 다 정부가 수매해가지고 가지고 있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 경쟁이 다 망가져요. 그거에 대해서 의석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자, 일본 방류수 오염된 수산물 안 들여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양곡관리법하고 묶어서 얘기하는 저 이재명 대표가 좀 전에 했던 저 말씀이 딱 이게 선전선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 어제 규탄대회하고 삭발하는 거 보면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그리고 구한말 때 막 이렇게 나라가 혼란했던 그때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혹시켜서 내 주장 더 믿게끔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들 이 저변에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망가져가는 거 다 거짓말 치고 현혹하는 게 바로 저런 행태라고 생각해요. 저런 일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언론 더 믿고 나와서 후쿠시마 방류수 수산물 들여온다고 이거 사실이다. 나 이거 더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말을 좀 믿어줘야지. 우선 믿고 나서 실질적으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비판해야죠. 이게 뭐예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후쿠시마 수입물을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이렇게 신뢰가 좀 없어 보여요. 우선 뭐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나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정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명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뢰의 위기에 현 정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좀 어거지를 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저게 국익의 손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대통령의 방위를 두고 우리 대통령의 유연함 때문에 썩 저렇게 치고 나온다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토통신이나 우파 언론들이 그렇게 조장을 해간다면 저런 식의 야당의 입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저런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나중에 지렛대로 만에 하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썩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대고 어떻게 할래? 뭐 바트를 할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라서 너무 혹독하게 그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하나 더 민주당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지금 한일 문제에 집중하고 또 양국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대안이었거든요. 그 두 개를 조합해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과연 이제 민주당의 이미지의 또 하나의 어떤 적절한 대안으로서의 민주당이 기능을 하나, 그건 따로 민주당 스스로가 토론해야 될 주제라고 봅니다. 자,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정쟁 본능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을 일본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요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주구장창 반일 죽창가만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을 발목 잡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도착합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원에 도착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 저희가 생중계 연결해 드렸고요.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조우하게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 파트에 김문기하고 둘이 다시 딴 그 증언도 나왔는데요. 남욱이 김문기 김문기 몰랐다는 사실 입장 그대로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법원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 나올지. 국회에서 나갈 때는 이 대표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첫 대면이에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지금 시작부터 포문을 세게 열어 제쳤어요. 거짓말 좀 그만해라. 고마해라. 거짓말 좀. 아니, 오늘 이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첫 대면이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일 거고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의혹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김문기 전 처장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모른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고 있고 실무자고 성실한 직원이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모른다고 얘기했을까? 물론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실무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또 표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 그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건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에 있어서는 자기의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물론 성남시장 때도 얼굴을 봤던 것 같다. 그렇지만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지금 이렇게 재판받고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그 재판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이제 서관이에요. 이제 동관이 있고 서관이 있는데 동관은 거의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거고 서관은 형사 재판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서관에 재판으로 한 번씩 가는데 예. 항상 서관 입구에 이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보면 아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한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 포토라인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법정에 일주일에 막 2-3번씩 나와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저는 기다렸다가 진짜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제 재판이 바쁘기 때문에. 그럼 과연 당 대표로서 어떠한 임무를 할 수 있을까는 좀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장동 재판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몇 번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위해서라도 서초동 근처에 본인의 어떤 출장소나 어떤 거주지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시간 전략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대표의 임무는, 당대표의 직무는 언제 수행할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답답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을 했는데 자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시야 첫 거점 대면인데요. 입장 있으신가요?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3차 공판 모두 들어갈 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뢰를 비추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올라가고 있죠. 3차 공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번째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이하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처음으로 법원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이재명 대표는 과거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정진상, 김용 이 두 측근에 대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소위 돈을 건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집무실에 있는 CCTV도 가짜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서 오늘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에서도 유동규 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증인으로서 진술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오늘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일단은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가까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이제 서운해서 지금의 상황이 왔잖아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뭐 낚싯배도 구해줬다, 골프도 쳤다, 뭐 음식도 같이 먹었다, 과일 가게도 같이 갔다. 이런 차고 넘치는 증거가 많은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재판에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되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것 말고 또 다른 뭔가 얘기를 할지 그 부분이 아마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뭐 그전까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보호하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문기 본부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별개의 문제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나올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 법원 출석까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